대선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영재만 가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선은 영재를 이렇게 판별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뛰어난 능력이 이렇게 좀 잠재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아이들도 있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아이들한테는 약간 영재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영재교육원은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재라는 학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과거에는 천재, 수재에 가까운 뛰어난 재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영재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교육이 2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양적인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영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 상위 3%, 그리고 이제 확대되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까지 영재 아이로 이렇게 범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혜성 쌤이 말한 것처럼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영재의 특성을 과거에 수학, 과학에서 이제는 다중지능,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가 아까 맨 처음에서 3% 이런 소수의 인재들만 칭하는 용어였다가 10%, 20% 확대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뛰어난 지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렌줄리의 세고리 이론을 해서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력, 창의성, 그다음에 높은 창의성, 예, 그렇죠. 그다음에 과제 지참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그러니까 렌줄리의 세고리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영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기관에 우리 자녀를 진학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양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단위학교마다 영재학급이 있고, 대학부설 영재학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거점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설 영재학급들이 있죠. 이런 영재교육기관에 보내는 거, 우리 자녀를 보내는 거, 장점이 뭡니까? 우선은 이런 사교육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학원에서는 이런 평가나 이런 단기적인 성과에 좀 치중을 한다면, 근데 기존의 이런 교육청이나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융합 프로그램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협업도 하고 창의성도 키우고, 이런 또 우리 아이들 수학, 과학 혹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또 함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또래의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협업과 프로젝트 학습을 건 굉장한 시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단위학교든 지역 거점형 영재학급이든 영재학급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그 분야에 대한 또 열정이 남다르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학급 정보가 필요해요. 어떤 영재학급은 수과학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의 영재학급은 융합인재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상위 교육기관인 이제 부설 영재원들을 비교해보면 그 또 대학이나 교육청마다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영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받으면 나 영재인데,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긍정적인 플라시보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압박으로, 너 영재인데 그것도 못해? 특별한 기대로 또 우리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와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급해지죠. 많은 것들을 투입해줘야 될 것 같고, 많은 것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영재야 하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보시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특히 5, 6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주위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물론 이거는 남학생들도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 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담이나 압박 요인이 되지 않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초중고 시기 중에 어떤 시기에 이 영재학급의 경험을 갖는 게 좋나요? 저는 근데 초등학생 3, 4, 5, 6학년 영재들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학년, 4학년. 제가 대학 부설 영재에서 보통 한 4학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시기가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단위학교 영재학급들은 이제 수학, 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점형 영재학급 경우에 인문이나 어떤 문화예술, 체육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 과학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속에서 훌륭한 영재이자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상급 학교로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자기가 스스로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영재학급도 그 분야별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영재학급에 참여했을 때는 상급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고등학교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자사고나 국제고, 과학고, 진학과 사실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4학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4학년 교육과정이 이제 학문적으로 기존 3학년까지보다는 좀 더 양도 많아지고 깊이가 생기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과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가 있거든요. 같이 간다고 하면 가장 또 효과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4학년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발달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비판적 사고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제 생기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뛰어난 학생일수록 지금 30명 그다음에 20명 이런 대단히 반의 학급에서 받는 수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듬형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 그다음에 PBL 문제 해결 학습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학부장을 오래 했는데요. 근데 4학년 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과학의 달 행사나 이런 거를 시작을 하고 5학년 때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발명품 경진대회를 나가요. 그리고 6학년 때 과학 전람회를 나갑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영재랑도 연관성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다음 콘텐츠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영재교육원 영재만 가나요? 아닙니다. 영재 모든 아이들한테 그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영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알고 경험을 해보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